때는 1999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대학교 기숙사 방에서 10대 2명이 만든 프로그램 하나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음악 산업 전체를 뿌리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기술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요. 이건 거대한 혁명. 바로 냅스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든 혁명이 그렇듯 그 시작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 수잔 베가의 아카펠라곡 톰스 다이너였죠. 아니 대체 이 노래 한 곡이 어떻게 그 거대한 음악 제국을 뒤흔드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을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 사람, MP3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하인츠 브란덴부르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오디오 압축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이 노래에 거의 집착하다시피 했어요. 톰즈 다이너의 그 미세한 목소리 떨림까지 완벽하게 잡아낼 수만 있다면 세상 어떤 소리든 압축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말 그대로 이 노래를 수천 번 들으면서 디지털 시대의 소리를 조각해낸 겁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작아진 소리.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기술, MP3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보죠. 이 MP3의 마법은 손실 압축이라는 기술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우리 뇌가 어차피 무시했을 소리를 그냥 미리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 큰 소리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음질은 거의 그대로인데 파일 크기는 확 줄어드는 진짜 천재적인 발상이었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그냥 확 느껴지시죠? 600메가바이트가 넘던 앨범 하나가 60메가바이트로 줄어들었어요. 무려 10분의 1 크기예요. 바로 이 작은 변화 덕분에 우리가 음악을 주머니에 넣고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혁명을 위한 총알은 완벽하게 장전된 셈이죠. 두 번째 섹션, 기숙사 방의 반란입니다. 자, 이제 이 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다윗, 바로 19살 대학생 션 패닝을 만나보시죠. 당시 션 패닝은 인터넷에서 mp3 파일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에 좌절했어요. 맨날 링크는 깨져 있고. 그래서 그냥 내가 직접 만들자 하고 마음먹은 거죠. 그가 만든 P2P,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이 시스템은 단순히 불편함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기숙사 방에서 태어난 작은 프로그램이 곧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점은 냅스터 서버에는 음악 파일이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냅스터는 그저 누가 어떤 음악을 가지고 있는지 목록만 쫙 정리해주는 아주 똑똑한 디지털 도서관 사서 같은 역할만 한 거죠. 사용자들이 서로의 컴퓨터에 직접 들어가서 파일을 가져갈 수 있게 다리만 놔준 겁니다. 결과는요,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8천만 명이 냅스터로 몰려들었고 미국 대학 네트워크의 60% 이상이 냅스터 트래픽으로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음악은 공짜라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산업의 역습. 하지만 이 거대한 파티를 지켜보던 거인도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 미국 음반산업협회, RIAA죠. 그 사람들 눈에 냅스터는 혁신? 아니요. 그냥 거대한 해적선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냅스터의 운명을 결정지은 아주 중요한 법적 쟁점이 드러나요. 예전에 소니가 VCR을 팔았을 때는 우린 그냥 기계를 팔았을 뿐 사용자가 뭘 녹화할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냅스터는 경우가 달랐어요. 중앙 서버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뭘 공유하는지 파악하고 통제할 수가 있었죠. 바로 이 지점, 이 통제 능력 때문에 법원은 냅스터를 불법 복제의 공범으로 본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아티스트들의 전쟁. 이제 싸움은 법정 밖으로 번집니다. 음악계 내부에서 그야말로 내전이 벌어진 거죠. 아티스트가 팬을 고소하고 동료 아티스트끼리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전쟁의 최전선에 선 건 다름 아닌 헤비메탈의 제왕 메탈리카였습니다. 아직 발표도 안 한 신곡이 냅스터에 떡하니 올라와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바로 소송을 걸었죠. 근데 여기서 드러머 라스 울리리크가 한 행동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들 노래를 공유한 팬 33만 명의 아이디를 6만 페이지짜리 문서로 프린트해서 말 그대로 트럭에 싣고 가서 넵스터 사무실에 쏟아 부어버렸어요. 하지만 모든 아티스트가 메탈리카 같진 않았어요. 힙합의 전설 퍼블릭 에너미의 척 D 같은 사람은 넵스터를 새로운 시대의 라디오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음반사라는 문지기를 거치지 않고 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일종의 해방고로 본 거죠. 그리고 코트니 러브는 진짜 해적이 누군지 알아? 하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계산을 한번 보시죠. 밴드가 앨범을 100만 장 팔면 음반사는 6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을 버는데 정작 밴드 멤버 한 사람한테 떨어지는 돈은 고작 4만 5천 달러, 5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녀는 팬들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으로 아티스트 등골 빼먹는 음반사야말로 진짜 해적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기계 소개 유령. 결국 2001년 법원은 넵스터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서비스 중단. 하지만 이건 음악 산업 입장에선 속된 강정 같은 공허한 승리였어요. 왜냐하면 넵스터라는 프로그램은 죽였지만 그 아이디어만큼은 유령처럼 살아남아서 세상을 떠돌기 시작했거든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넵스터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1999년 이후로 CD 판매량은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음악 산업은 자기들이 평생 공들여 쌓아올린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죠. 하지만 넵스터가 남긴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유산은 바로 앨범의 해체 또는 앨범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듣기 위해서 나머지 11곡까지 몽땅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원하는 곡만 쏙쏙 골라 듣는 이 방식, 이게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버렸고 훗날 애플이 아이튠즈에서 한 곡에 99센트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완벽한 청사진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게 바로 현대 디지털 음악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넵스터의 불법 P2P 공유에서 시작해서 아이튠즈의 유료 디지털 다운로드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스포티파이 같은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로 진화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음악 산업을 거의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갔던 넵스터의 공동 창업자 숀 파커가 훗날 그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 스포티파이의 초기 투자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죠? 넵스터는 2001년에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여전히 넵스터가 만든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 기숙사 방에서 터져나온 모든 것은 공유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이제 음악을 넘어서 영화, 소프트웨어, 심지어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넵스터는 소송에선 패배했지만 그들이 시작한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